어쨌든 지금 주춤하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네. 주춤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기사는 엄청 많이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한 2개나 3개 정도 주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가게 될까에 대한 어떤 흐름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깡통 전세 얘기도 준비되신 것도 있고, 청약 통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신도시 이야기도 있어서 많으면 한 3-4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5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자,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사는 집값 빙하기 10년 내 최대 낙폭이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자극적인 단어인데,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네. 네. 뭐 자극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기사를 볼 때 일단 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네. 몇 년 이래 최대 낙폭, 뭐 최대 뭐 사상 최대 이런 얘기는 일단 제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보면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점을 임의로 조금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2022년이니까 네. 딱 돌이켜 보면 2012년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저점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점이었고 지금은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뭐 조정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최대 낙폭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에 나갔을 때 항상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네네. 있거든요. 10년 내 최대의 낙폭일 수밖에 없는 게 출발이 침체 장후에서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낙폭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막 이제 급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반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온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당 0.14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떨어진 건지 우선은.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진 건 맞죠. 네. 그럼 곱하기 52주 단순히 해도 네. 그러면 거의 6% 가까운 그렇죠. 7%니까.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20몇 %, 30% 떨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건 맞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한 다음에 네.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 심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결국에는 투자자이어야 하잖아요. 네. 투자자라면은 이때부터 고민하는 게 초보자 시절에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기사를 보면서 불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비교하시면서 네. 아 불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3주째 내림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게 그 KB도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네. 약간 조금 좀 흐름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13주째 내림세 하니까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1분기만 해도 그렇게 막 떨어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13주면은 어떻게 뭐 2분기부터 그러면 막 확연하게 떨어졌다. 근데 그 2분기가 언제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13주 내림세다, 몇 % 떨어졌다. 그 자체를 보기 이전에요. 네. 먼저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8월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13주 정도란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한 80일, 네. 100일 전이니까.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기대가 많았는데 별 볼 일이 없는 느낌이 든다. 실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여기에 그 중간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그 하락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기대했던 심리가 조금 실망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 우리한테 연타석으로 네. 지금 한 대를 때려준 것들이 금리 인상, 그것도 네. 하필이면 단순히 0.25 이렇게 인상한 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한 방을 갖다 매달 지금 올리고 있죠. 그냥 그래서 크게 때려봤
그 때렸던 것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거의 지금 그로키 상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로키 상태에 만드는 거라고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네.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네. 어쨌든 연초에 이제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안 끝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물가 상승되고 하면서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좀 경향이 보였는데 네네. 아직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니까 네네. 계속되니까 이게 언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금리 말고 사실 작년 하반기와 지금 어떤 달라진 게 뭐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예, 지금 저도 금리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포지션 자체가 하락으로 좀 많이 바뀌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직까지 하락이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안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 때문이기도 해요.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 금리도 결국에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르게 되면 저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올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신문 기사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 속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반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이 뭐 금리 인하되면 또 살아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밖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아니지만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용 부분이 생각외로 좋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 고용 부분이 네. 생각외로 좋거든요. 아니 막말로 그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분위기가 죽은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고용이 안 좋아서 네. 돈을 못 벌어야 돼요. 말 그대로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집 가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쫓겨났다, 네. 고용이 무너졌다, 그러면 투매를 하거나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투매 현상인데 지금을 보게 되면 그 밑바닥에 있는 배경은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네. 뭐 그런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 직원들 못 구한다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지금 자체는 네. 어쨌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심리가 우선은 굳은 것 같다. 네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도 이제 거래가 될 때 상승해서 거래가 되는 게 있고 네. 뭐 기존 가격보다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있는데 그 하락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보다 많다. 네, 그래서 네, 네. 54.7%는 지난 거래 대비 떨어지게 거래했다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네. 좀 웃긴 게 네. 보세요. 지금 3분기에 123건하고 234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네네네네.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지금 190만 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네네. 지금 100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가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네. 힘든 사람들의 물건들만 네. 누군가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는 흔히 말하는 저희는 이제 표현할 때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보면서 집값이 폭락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아까 그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이 기사에서 눈에 보이는 내용의 그 제목 있잖아요. 네.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제목을 보게 되면 하락 거래량 상승 거래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사 제목도 되게 웃긴 게요. 네.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하락 거래량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부익남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밑에 있는 그 실제 거래량 이렇게 줄어들었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는 이게 좀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제가 좀 전에 금리 인상 부분 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경기 침체인데 저는 저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네. 이 얘기는 곧 있으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죽게 되면은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이 관련된 업계가 네네. 다들 이제 뭐 힘들어진다. 네네. 그래서 뭐 그 특히 이제 뭐 중개사분들 같은 네네. 경우도 뭐 지금 매달 1,000곡씩 뭐 지금 폐업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거래가 100건 뭐 예를 들어 뭐
저번에 얼마지? 700건이었나 한 달에? 네. 뭐 그 정도면은 사실 중개소는 다 문을 닫는 수준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 네. 뭐 가구, 보통 뭐 이사하시면서 뭐 가구 같은 것들 바꾸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 관련 업계 쪽에 사람들이 좀 이제 힘들어진다. 네. 그런 것들을 정부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뭐 그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불안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 경제 성장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쓴다. 건설 네, 경기를 네, 살리려고 네, 애를 쓴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건설 경기가 그만큼 시장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설 경기가 죽었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 네. 이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무언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확실하게 규제 완화가 또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데 네네. 그 보면은 보통 뭐 신고가 거래량이 뭐 몇 %다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뭐 지금 분위기를 또 예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주춤하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네. 주춤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하락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떨어진 곳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직전에 제일 많이 오른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급등한 곳들. 네, 급등한 곳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버슈팅한 곳들이 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건데 저는 하락장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인정하려면 강남에 급매물이 많이 또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그 잠실에서 뭐 몇 억짜리 떨어진 거 막 5억 떨어졌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항상 잠실 뭐 압구정 이런 데 뭐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하면은 네. 느낌이 엄청 좀 강렬하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 속사정을 보면은 사실 뭐 대부 업체에 돈 빌려 가지고 거의 레버리지 90% 가까이 쓴 물건이 네. 막 못 버티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럼 아 나도 5억씩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락장으로 네.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적다. 네. 그 숫자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다라고 먼저 넘겨짚지도 말아야 되고 네. 그냥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이제 힘이 들어하는 장은 확실히 하락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하락장의 모습들은 직전에 오버슈팅 난 곳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강남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좀 봐야 된다. 그쪽에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축은 오히려 좀 올랐고 신축이 오히려 내려갔다. 뭐 이렇게 기사도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장이나 지난장하고 지난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네, 2000년대 네. 초반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축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곳 중에서도 그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안 오른 곳은 네. 안 오른 만큼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했다, 폭락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직전에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이 많이 올릴 수밖에,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아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가져왔던 이 기사 자체가 네. 사실 솔직히 너무 당연해 보이는 기사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부장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은 하락장이 아니면 여전히 상승장이냐라고 이렇게 반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꼭 상승이 아니고 그냥 약간 지금 뭔가 워낙 지금 단기 충격을 줬으니까 약간 조정이든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지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이시죠. 그렇죠. 애매한 장이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장이라고 얘기한 지도 지금 한 기껏해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빨리 얘기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으세요. 그럼 그건 푸틴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푸틴이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일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카페가 있으니까 네.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왜 자꾸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따지냐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아니 상승이면 그거에 맞춰서 그때 필요한 기술들 활용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하락하는 상황이면은 또 그만큼 좋은 거 금매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락에 맞는 투자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물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맞힐 생각도 없고 네네.
다만 지금 하락장에 그러면 내가 투자 기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관찰하고 있는 건데 저를 자꾸 몰아붙이세요. 네, 그게 있죠. 뭐냐면은 하락장이냐를 말해주세요라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이제 그럼 다 정리하고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서 네.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냐. 네네. 그리고 지금 집을 안 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안 사고 우선 버티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는 그 시작점. 네. 그게 지금입니까?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그러면 그럼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락으로 가면 안 사도 되니까. 그리고 상승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스타트를 끊는 거를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봤을 때 하락으로 가기에는 요인이 너무 적은데 네. 딱 하나 지금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심리가 지금 완전히 위축됐다는 거. 네네. 그것 때문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저도 말씀대로 해결이 돼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저도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로 던졌던 매물만 거래되는 네.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동네에 4억이 빠졌다. 뭐 특정 뭐 경기도 어디 GTX 쪽은 뭐 3억 4억씩 빠진다고 하잖아요. 20%씩 빠진다. 네. 그러면은 그 기사를 보고 그 같은 단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럼 30%를 깎아서 팔아야 되냐라는 거를 계산을 한번 돌려보면 네. 여기서 이미 한 20% 이상에 깎아야 돼요. 그리고 팔아서 또 양도세도 내셔야 되는 네. 분들도 있고 그거 내고 그러면 무주택으로 이제 바꾸셔서 네. 전세로 가든지 월세를 가도 이제 거기도 어쨌든 이제 뭐 비용이 좀 든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옮기기에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저는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지금 팔기에는 상황은 그거 아직 결단할 수가 없다. 그 포지션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푸틴이든 뭐 누구든 어쨌든 물가 상승발 금리 인상이 멈출 때 그때 보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절대 아니다. 네. 팔지도 말고 네. 일단 좀 스테이하고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네. 특히 언론도 그렇고 다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더 뭐 기사도 많고 네네. 많이 지금 활동을 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끝나는 거는 결국에 그러면은 미국과 러시아에 달린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외 변수가 그거는 맞는데 네. 저는 정부가 가만히 있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더 떨어진다. 네. 물론 이제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네네.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락 거래 또는 금매가 거래가 겨우겨우 되는 상황이면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래 비가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 네. 경기 침체 부분이 분명히 연결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부동산이 오르고 안 오르를 떠나서 네. 부동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네.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네. 투자자로서 이 거래 빙하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될 때 무엇이 나올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런 기사 보셨을 텐데 지금 취득세 지금 펑크난다. 네네. 그 실제로 지방자치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세원의 되게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네네. 이대로 가면은 지금 세수 확보도 안 되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나 뭐 미국 연준이나 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금리 더 간다. 막 엊그제도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시장 상황을 지난 몇 년간뿐만 아니라 계속 봐왔잖아요. 네네. 그게 흔히 말하는 한은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심리 그 분위기가 강한 시기와 네. 그렇지 않은 시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은의 주장이 맞아요. 네네. 물가 상승을 잡는 게 더 맞고 그래서 저도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한은이 좀 양보해. 뭐 미국 좋은데 지금 미국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약간의 뭐 취득세 부분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인가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전후도 보면 그 전까지 뭐 서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행 쪽하고 네. 정부 쪽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다가 네. 한국은행이 졌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안 좋은 지역들은 좀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래도 이게 그 기사인가요? 그렇죠. 지금 인천, 대구, 인천? 그 뭐 부산, 아니 뭐 대구, 인천, 대전 뭐 이런 곳들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대전, 대구, 뭐 인천 이런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요, 네.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곳.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 좀 빠지면서 그다음에 또 이 물량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여기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으면 결국에 집값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안정화가 되거나 뭐 하락하거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들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대구 같은 지역들은. 그렇죠. 대구가 가장 좀 심한 편이죠. 거기는 뭐 기존에 이제 이미 공사하고 있던 것들 입주도 많이 되고 있고 네네. 향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곳들은 금리랑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네네.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쪽은 물량 폭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금리 인상에서 전국적인 시장 분위기가 죽고 있는 상황이 그 한 대를 더 때려준 그러니까 더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네. 사실 이 지역은 물량 폭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구가 가장 좀 많이 어려운.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대구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대구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그다음에 2-3개, 5개 뭐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신 거라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구 실거주자들. 네, 실거주자들은 대구 저도 몇 번 가보고 뭐 거기서도 강의해보고 해봤지만 대구는 그냥 광역시고 우리나라 대도시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죠. 그 얘기는 대전하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거주라면. 네, 실거주라면 그러면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선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저는 그래도 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어쨌든 금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골라서 입지 좋은 데 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금매는 더 쌀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라. 네. 그리고 또 사고 나면은 또 관심 갖게 되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를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부분은 이왕이면 좀 싸게 사야 되는 거라면 저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분들 뭐 다 네. 마찬가지지만 일단 대구, 대전, 인천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많이 관심을 갖는데 네. 저는 일단 물량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 같은 것들을 막 적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경기도 이천 거주자인데 저희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이 네네.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여전히 이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나마 좀 덜 오른 데는 좀 올라가는데 뭐 원주도 그렇고 뭐 네. 강원도 라인 쪽 이쪽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길 쪽이 막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떤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네. 그동안 제일 많이 안 오른 곳이 이천, 여주 뭐 이런 곳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외곽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수도권의 범위 안에 들어서 있는 곳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호재들이 존재하는 곳. 하긴 있죠. 예, 하이닉스도 그런 있고. 곳,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는 가기 싫고, 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처로는 괜찮아 보이는 곳들, 하지만 또 일자리도 괜찮고 이런 곳들이 좀 뒤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없을까요? 그 어쨌든 이천과 여주가 네, 분당 판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한 네네.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비싸니까 이 네. 지역이 좀 그 반대급부로 이 정도 가서 4억 5억에 이 정도 급을 간다면 좀 힘들어도 좀 출퇴근 힘들지만 살만한데라는 실수요 수요는 좀 없을까요? 그러면 실수요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요. 저는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천과 여주 같은 경우들이 조금 네. 후반 지역에 오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후반에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서울, 경기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까지 순차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다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오른 상황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클의 상승은 꺾이고 점점 침체로 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쯤 되면 그때쯤에 그 외곽지로 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멀리 조금 더 가까운 것이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수요들마저도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곽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하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가 또 바뀌면은 네네. 결국에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외곽지가 좀 불리할 수 예, 있다. 그래서 후반부에 외곽지에 가는 거는 실거주보다는 네. 약간 투자의 개념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라기보다 약간 한 2년, 3년 네. 정도 보고 들어가는 정도의 투자자들이 좀 지금 그런 동네를 좀 올리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올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약간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분들. 네네네. 실거주보다는. 근데 시장이 죽게 되게 되면 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동네의 가격이 싸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사람들이 확 반대로 쏠려버리거든요. 네, 하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기사는 그 환율과 물가 쓰나미의 이제 금리 인상. 네,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문제의 본질은 금리 인상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한은은 0.25 올렸어요. 미국보다는 좀 적게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지금 제목이 첫 4연속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자꾸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빅스텝을 보였다가 요즘에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크게 올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크게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올리는 폭을 다시 원래대로 0.25로 가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조절을 잘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안 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하고 지금 자꾸 우리가 엮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0.25 0.45나 75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이 네. 격차가 벌어지니까 네. 그걸 갖다 제대로 딱 붙이겠다라고 하는 경제학적 논리로만 간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미국과 금리 역전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막 여러 분들 막 물어보고 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돈들이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 나와 있는 그 포지션은 네.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 뭐 브라질이든 어딘가로 계속 도는 돈인데 네. 우리 말고 갈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생각보다 옮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유럽도 지금 뭐 박살나 있고 뭐 네. 지금 뭐 브라질 쪽도 뭐 힘들고 뭐 다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저도 제가 금융기관에서 20년 전 근무했잖아요. 20년 전 근무했고 실제로 자산운용부문에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매크로 부분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약하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보고 있는데 사실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을 이용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리가 역전하고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타났던 그 시기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준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뭐 환율 급등과 함께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97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때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또 이제 외환위기 때는 더 우리나라는 완전히 최악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발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이게 좀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는 잘 이렇게 거센 소리를 안 하는데 짜증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어떤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니까 심리가 꺾였지만 금리 인상의 요인이 물가 상승이니까 결국 물가 상승이 없어지면 금리도 다시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이렇게 올리기 힘든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미국 네네. 빼곤
근데 여기서 금융위기까지 가는 건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봐도. 그렇죠. 네. 금융위기가 네. 사실상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약한 연결고리, 그걸 이용하는 외국의 우리나라의 각종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공격받을 정도로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를 되게 뭐 하는 건 아니고 뭐 단기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계부채 관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힘든데 하면서 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 걱정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제 막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명론에 너무 집착하시고 지난번에 2번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히려 네. 그거보다는 조금 침체 네.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가 상승을 잡을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저기서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방법이 공장에서 물건을 더 만들어서 찍어서 싸게 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수요, 그러니까 그 소비 심리 자체를 좀 눌러야겠다 해서 지금 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또 하고요. 나름대로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기미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 네. 네. 그러면 요 기사는 뭔가요? 부동산 폭락기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한 신호들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한 2-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네. 요 밑에요? 예, 네.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 높다. 예, 가계부채.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이번에 네.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 옛날에는 가계부채 몇 조, 네. 이게 분명히 찍혔었거든요. 1800조, 1900조 막 이런 거 찍혔었잖아요. 예, 찍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슬슬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제가 가계부채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사를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보기 시작하고 네. 그것이 아주 난리를 피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6, 7년부터 시작해서 2010 몇 년까지. 네. 요때 맨날 가계부채 그래서 뭐 제가 300조부터 시작해서 뭐 1000조, 1200조 네. 계속 뺐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안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GDP를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뭐 몇 없다. 우리가 네.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막 나오는데. 근데 이제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이제 언제부턴가 신문 기사에는 가계부채 몇 천조 몇 조 이런 얘기는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얼마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결론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는 맞죠. 네. 왜냐면은 뭐 경제가 성장하고 집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부채가 주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죠.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DTI와 DSR 규제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미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욕했어요. 네. DTI, DSR 가지고 DSR은 또 뭐야? 뭐 이건 네. 또 왜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야? 하긴, 네. 되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미 지난 몇 년간 사실 지난 장에는요. 지금 가계부채 관리 우리 DTI 규제 이런 것들이요. 2008, 9년도에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네. 뭐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빨리 했거든요. 네. 되게 빨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는 전체 총량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 관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온갖 대출을 갖다 각종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있죠. 다중채무자들, 네. 사업자 대출 받고 뭐 하고 이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장일 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폭락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아니면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계부채를 예전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계부채의 질을 따져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질을 따지기에는 우리가
한 제 기억도 2018년도 그쯤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아예 막아버리고 네네. 19년도 막 그때부터 이제 뭐 그 사업자 대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업자 대출 받아보시려면요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매출이 찍혀야 되고 뭐 부가세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걸 또 따져요. 그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니까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그래도 그 버틸 여력이 있게 미리 세팅을 다 해놔줬다는 거죠. 네네.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가계부채는 약간 네. 좀 공포감 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지난장이 더 심각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는 오히려 더 네,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규제가 좀 덜한 예, 수준이었다. 규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지금은 아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초창기부터 규제가 들어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대출 규제. 하긴 그렇죠. 지금은 뭐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뭐 40%, 뭐 그렇죠. 20%막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9억 넘어가면 20% 한 지가 꽤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금융위기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네.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가중채무자.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그게 영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영끌. 예, 맞아요. 가족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금융권에서 하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따랐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이 집값의 한 40% 정도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아까 제가 또 강남 같은 데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강남 같은 경우 15억 이상 다 넘어가니까 네. 거기 지금 집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샀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금매를 내놓겠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하나 샀는데 현금으로 네.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사냐 네. 그랬더니 그냥 남의 집에 살기가 좀 싫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태운다고 막 하는데 그냥 태우시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분들도 시장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매물을 갖다 투매하는 정도의 분위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가계부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니다. 22.4%가 다중채무자다. 네. 이게 그 신용대출 뭐 이런 거 같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영끌로 딱 하나 해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대로 보면은 지금 불안하다라고 네. 지금 하지만 가계부채 쪽보다는 네. 그러면은 이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것도 불안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가계부채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아까 가장 우선순위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네. 요거는 가계부채보다는 조금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심리가 줄어드니까 네. 결국은 집값이 하락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요거는 좀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밑에 나오는 그 깡통전세 얘기 나오잖아요. 깡통 전세요? 네, 깡통전세 얘기 나오는데 네. 저는 깡통전세 얘기는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깡통 전세 사실 요즘 전세가 워낙 좀 그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특히 이제 좀 저가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뭐 중저가에서 이제 빌라 살고 하시면서 뭐 네. 신축 빌라 살다가 막 전세 사기 당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네네. 요거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시는 건지.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 문제 좀 약간 사기치는 분들도 생기고 그 전세 들어가는 잔금 치르는 날 명의 바꾸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행동들이잖아요. 네. 기술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챙겨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어떤 특정 빌라라든지 서울 신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지역들 보면은 뭐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 목포시, 서산시 이렇게 나오면서 전세가율 80% 초과되니까 이게 하락의 징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걸 해석하면 네.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가 올라서 네. 이제 폭발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살 필요는 있지만 매수하고 싶진 않으니까 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는 높아져서 네. 붙은 게 아니냐. 네. 두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해석이 좀 네.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는 되는데 네.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데 뭐 집은 전세는 안 떨어지고 예, 전세는 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70% 이상들이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딱 가지고 또 깡통 전세와 관련된 요즘에 심각한 기사들과 엮어서 왠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기사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글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데에서 투자자들은 네. 이미 입주 물량 다 따지고 네. 전세가를 높으면서 입주 물량 괜찮은 곳들 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완전 초보자분이라면은 이 기사에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좀 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할 것들을 그 좀 배제할 수 있는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걸 찾아서 그런 곳 예를 들어 광양, 포항, 당진, 뭐 목포 이렇게 나왔지만 이 중에서 그런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투자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되게 적어서 전세가 이렇게 붙는 데가 있잖아요. 전세가 네네. 모자라서 막 붙는 데가 있고. 네. 반대로 막 입주 물량이 막 많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매매가가 막 떨어지니까 네.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라. 네네. 그 지방 소도시 중에는요, 이 전세가율이 110%인 데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매매는 7천인데 막 네. 전세는 막 8천 돼 있고 막 네네네. 그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의미니까 이걸 무조건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네. 그 이 깡통 전세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데서는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저는 일어나기가 아파트 기준으로? 아파트 기준으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깡통 전세가 비상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라든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네. 과도한 연결고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네. 그 수요가 많고 네. 그게 매매 수요든 전세 수요든 워낙 많은 상태고 네. 거기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나쁜 놈들이 네. 그것들을 갖다 장난질을 치는 게 문제인 거지. 깡통 전세 상황이 지금 이제 비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 자체가 서울이 뭐 한 50% 60% 막 요 정도 왔다 갔다 뭐 수도권도 뭐 60% 70% 조금 안 되는 정도기 때문에 네. 집값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락하는 뭐 금융위기 정도 같은 게 오지 않고서는 네. 깡통 전세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만 그렇죠. 그런 건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네. 대규모 입주가 막 들어올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좀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집주인이 뭐 굉장히 많은 거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전세를 내려려고 그러는데 물량 쏟아지니까 전세를 낮춰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선택해서 본인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깡통 전세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아, 근데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되는 게 깡통 전세라는 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은 거 이렇게 네. 전세금을 아예 못 돌려주는 수준의 네. 물건이고 그 웬만한 수도권이나 아파트는 그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약간 빠지는 정도지 네. 아예 매매랑 역전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문제는 이거죠. 네, 약간 네, 이거 사기성이 낀 작정하고 치는 전세 사기. 네. 요거. 요 부분들에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요게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당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대학생 뭐 아니면 지방에서 엄마 손잡고 온 아무것도 모르는 23살, 24살 막 또 약간 여대생 막 여자 그 사회 초년생 잘 모르는 네. 그런 분들 노리고 하는 거라서 사실 피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네. 요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강서, 양천, 금천 뭐 여기는 뭐 몇십 년째 계속 여기 계속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여기 원래부터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여기 강서, 양천, 금천이라고 그랬지만 화곡동 뭐 이런 곳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빌라가 되게 많은 지역. 네, 되게 많은 지역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만든 지역. 네네. 화곡동이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후반 막 그때 빌라촌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4, 50년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신축 빌라를 또 짓고. 짓고 있는 네. 곳들. 네, 그렇죠. 예, 이제 이러면서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그 시세 주변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를 네. 조금 더 올려놓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정말 딱 좋은 동네라는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정말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은 신축에서 일어납니다. 네. 신축에서 일어나는 거지. 한 2년 4년 돼가지고 거래가 좀 돼서 막 실거래도 찍히고 하는 것들은 잘 안 해요. 그 어렵고. 근데 그 이유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굳이 신축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단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곡동 보면 네. 이제 화곡동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까치산 터널, 까치산역 까치산역. 주변, 예, 그쪽 주변이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그쪽에 가면 뭐 500개 가지고 있는 분. 막 예, 이런 제 분. 후배 300개 예전에 가지고 후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네. 아는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였었어요. 네. 그 친구가 갔다가 눈이 확 돌아서 온 거예요. 왜요? 확 돌아서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곡동에 있는 빌라들을 다 돌아다니 봤는데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축 빌라를 방 본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좋아.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월세 예를 들어서 뭐 오래돼서 정확한 건 맞는지 네. 모르겠는데 얼마야. 근데 조금만 보태면 돼. 네. 그랬더니 이 신축 빌라 지으신 사장님이 어여삐 여겨 너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자 지원, 네. 뭐 에어컨 설치. 네, 뭐 이런 거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얘는 인테리어에 넘어간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집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나 뭐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지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시세나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축 빌라가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고하게 되면 가격은 좀 빌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몇 푼만 더 주면 된다. 그다음에 좀 지원해줄게.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거에 그냥 확 넘어가니까 그리고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을 거고. 예,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 그 가격이 원래 이 동네 가격이 아니었어. 네. 여기에 당하는 거죠. 아, 거기다 매매가보다 더 높게 아예 그냥 네. 전세를 맞춰버려 버리니까 네. 다음번에 그 전세 세입자 가격을 못 구해서 뭐 돈을 못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보증보험 들어놓으면 돼야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보다 더 비싸게 맞춰놓고 명의 넘겨가지고 파산 신청 막 네. 이 코스로 거의 막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많이들. 코스까지 가시고 뭐 네. 배째락을 해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집주인을 만나봤는데 아니 만나지도 못하고 못 만나죠. 네, 만나지도 못하고 네. 뭐 아니면 만나 하더라도 뭐 배째라 나 이제 네. 곧 파산 신청할 거다 이래버리니까 네. 아, 참 그래서 이게 그 깡통 전세를 좀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전세 사기 부분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네. 부분은 모르면 당하는 거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이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네.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네. 그거 가입들을 우선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네에 구축 빌라 가격하고 전세 가격, 그다음에 매매 가격, 그다음에 신축 그 가격들을 좀 비교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보통 당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당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그 동네 부동산에 오래됐던 부동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작전하는 부동산에 또 가가지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뒤에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놓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당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축을 안 가고 뭐 이게 2년이나 4년 된데 가면은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초기 분양과 첫 입주에 대해서 어떤 그 수수료라고 할까? 네. 뭐 이런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욕심부려서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구축들은 그런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한데 가능한 한 그냥 월세로 가는 게 제일 속 편한 거 아닌가? 차라리 네. 그럴 바에는 네. 월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런 거예요. 네. 몇 푼만 더 얹으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누가 도와준다고 네.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그게 있잖아요. 전세 쪽 또 이 정도 금액대 전세면 또 이렇게 저리로 또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또 그 혜택 받고 뭐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데 전세로 가고 이러실 거면은 좀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면은 당하지 않는데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상대를 안 해주실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 위주로 또 이렇게 고르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쪽은
이 뭐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가 상관없고 사실은 거의 작정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이건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월세로 간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처음 해봤던 시장 분위기 이런 네.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신문 기사를 좀 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좋지 않다 저래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깡통 전세 월세 갈아타기 급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반기 거래 비중 50% 돌파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는 이 내용이 나온 걸 가지고 이 다음 현상이 무엇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다음이 뭔가요, 그러면? 일단 월세 갈아타기가 급증한다는 얘기가 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알고 계신 8월 전세 대란. 네. 이 8월 전세 대란을 막는데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세 갈아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8월 전세 대란을 막은 거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갈 사람들 여기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흔히 말하는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네. 원래 그 물수로의 길이에서 네.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이 쏟아지니까 옆에 빡 빠져든 것처럼 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월세 갈아타기 수요를 굉장히 크게 늘렸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월세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그 투자자들도 지금 조금씩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 어떤 의미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월세 가격이 오른다. 근데 나는 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신문 기사를 봤잖아요. 네. 신문 기사를 딱 본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오르지도 않고 있고 뭐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도 오르는 게 없고 지방도 그렇고 근데 월세를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빌라나 뭐 이런 거. 빌라 그다음에 소형 오피스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형 오피스텔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똑같은 생각해 보니까 오피스텔도 소형이 안 올랐지 중대형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도 안 올랐네. 네. 그런 상황이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오피스텔에 월세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딜까? 네. 강남이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 월세 상승이 지금 강남 오피스텔부터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피스텔 가격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게 만드는 트리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월세 갈아타기라고 하니까 네. 그냥 전세에서 월세 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 네네. 전세 상승분을 낼 바에는 음. 차라리 반전세나 이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해서 네. 월세를 더 내겠다. 네.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부분이 월세로 전환돼서 전세 가격 상승분이 어느 정도 지금 빠져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월세가 이제 그 다음에 월세가 그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기사 하나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전세 대란이 나려면 네. 100개의 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한 110명이 와가지고 네. 뭐 내가 5억 낼게 6억 낼게 막 서로 전세를 얻으려고 막 해야 되는데 네네. 전세라는 게 전세 대출을 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거 얼마지라고 계산하는데 계산기 두드릴 때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전세 갔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야 월세로 가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월세 또 거죠. 계산해 보니까 월세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월세가 많이 안 올랐단 말이죠. 아직은 주인들이 그 금리 인상분만큼 다 올리진 않았으니까.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월세를 올려더라도 내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싸네. 그러니까 날 자꾸 수 옆으로 있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이 하나의 그 던졌던 돌이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이 월세의 전환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좀 자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월세 부분도 네. 결국에 주인들이 월세를 내놓은 거를 전세 갈 분들이 월세를 계약하니까 네. 그 월세 물건들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근데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월세를 또 더 내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월세가 어느 순간 넘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들어가는 이자분과 네. 월세 부분을 비교하면서 비교했을 때 다시 전세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집에 거주하는데 비용이 얼마냐를 네. 계산을 해보면서 다들 하잖아요. 다들 자기의 이득을 그렇죠. 생각하기 자신의 때문에. 이익이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월세가 더 안전하고 더 쌀 것 같다. 네. 금리가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세를 살면
최소 2년은 고정금리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년까지도 어쨌든 5%밖에 안 올라가니까 4년간 고정금리로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 해서 가는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도 맞는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 거고 네. 금리가 그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2년의 고정값은 훨씬 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좀 안 올랐고 네. 그럼 전세가 안 오르면 현실적으로 매매가가 오르기도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대출 규제가 많은데 네. 결국에 전세 끼고 사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분만큼 월세가 좀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네. 그게 전세로 넘어오고 그럼 전세도 다시 좀 올라가고 그게 또 매매를 또 자극하고 이런 분위기로 갈 확률도 있는데 네. 그건 당장은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네.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네. 2007년 8년에도 살짝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2007년 8년에도 그때 기사를 금리만 찾아보면 올라갈 때. 네, 금리 올라갈 때,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요때 사이에 네.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이제 전세 시장은 끝나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건가? 그때도.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는 처음 겪는 월세 시장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고요. 아. 그리고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좀 넘어가다가 나 이렇게 월세 비싸게 못 내. 이렇게 되면서 다시 전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전세에는 진짜 생돈 자기 돈 넣어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의 다 자기 돈이었죠. 근데 아니 아빠 돈, 엄마 돈. 그러다 보니까 하긴 그렇죠. 뭐 네. 결혼하면서 뭐 얼마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금리랑은 상관없이 네. 그냥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금리 영향을 받다 보니 네. 야, 이 금리면 차라리 월세 간다. 그 분위기로 좀 갔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도 좀 멈추고 뭐 월세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월세 물량도 좀 줄어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다시 시장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을 네, 바뀔 수도 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월세 쪽을 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쪽에 또 관심 갖는 사람이 좀 늘어서 네. 또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결국에 월세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또 거기에 수익률이 또 높아진다는 거니까. 네. 또 공급자들이 또 찾아서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금액대들이 좀 낮아가지고 뭐 취득세에서 뭐 중과 안 되는 뭐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하니까 그런 쪽을 또 파고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댓글들을 좀 보면은 뭐 그 2007년, 2008년에도 전세 사라질 거라는 얘기 많았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원흉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전 개인적으로는 네. 전세자금 대출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솔직히 제가 그 2010년도에서 2013년도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전 장에는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으니까 네. 전세가 비율이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정도가 되면 매매로 전환했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근데 언제부턴가 네. 70%, 80%, 90%가 되면서 이게 뭐야? 이런 경우를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세자금 대출을 펑펑 해주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안 좋은 침체당이니까 갑자기 전세가율이 8, 90%까지 올라오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 옛날에 투자 초기 때 할머니 임차인이 들어오시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또 뭐 저소득층이라고 또 엄청 싸게 전세를 대출을 막 해주고 네. 뭐 8,500 뭐 이런 정도는 웬만하면 뭐 엄청 저리로 막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반지하에 사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 오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나라에서 뭐 해줬어. 네, 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주거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건 맞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막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냥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는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던 것이 네. 매매가를 올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야 되고 네. 전세 자금 대출만 없애면 집값 잡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되게 그 부분에 황당한 생각이죠. 왜요?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 연장도 안 해주거나 새로 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의 몸에 그
그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네. 그거 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냥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는 거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져버린다고요. 되면은 당연히 전세 자금 대출을 막으면 네. 전세를 못 맞춰 줄 테니까. 네. 그러면 뭐 반전세로 가든지 뭐 어떻게든 막 옮기겠지만 그러면은 주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당연히 이 정도 돈은 깔고 가는 거니까 했는데 갑자기 2억 3억 빼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못 빼주고 막 경매 당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 시장이 완전 붕괴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투매가 발생되면은 그건 무조건 그건 붕괴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붕괴 현상을 만들 것을 과연 정부가 할까? 절대 못한다. 그거를 바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 공산주의 쪽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쪽에서는 쉽사리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비싸지지 않고 많이 이렇게 커지지 않게 잘 네. 관리해야 되는 거지 커진 거를 줄이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도 많지만 네. 원상복구를 할 때 또 다른 또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용으로 갈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안 올라가거나 네. 거의 보합이나 살짝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천천히 맞춰가는 네네. 그거를 정부가 노리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쉬우지 못한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결론은 잘해야 된다. 잘해서 이걸 가능하면 안 오르게 하고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오르게. 저도 요즘 같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옛날에 뭐 부동산 투자할 때 뭐 1년에 뭐 5% 오르면 뭐 잘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 1년에 10% 막 15%도 올랐던 시절이니까 네네. 이게 사실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전세 자금 대출도 어찌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가 막 급등하니까 해준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무조건 없앤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못 없앨 것 같고요. 못 없앤다? 예, 그리고 없애기보다는 뭔가 조율을 하는 쪽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지 이걸 갖다 뭐 없앤다라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전세자금 대출의 그 뭐 LTV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걸 좀 조금씩은 좀 낮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맞는 방법이겠죠. 지금처럼 뭐 80%까지 해주는 거를 뭐 70%, 60%, 50% 조금씩 좀 낮추긴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사실 전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 대출이 된다는 거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신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과도하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약간 그런 부분을 노리고 그 경제 활성화 또는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그걸 노리고 했었던 것도 그랬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이제 네. 뭐 세금부터 뭐 고용부터 뭐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 경제라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금 처음이고 사실 네. 거의 오시고 한 15분, 20분 만에 바로 지금 스타트를 들어간 거여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조금 뭐 좀 어설프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소리도 네. 좀 문제도 있었던 것도 같고 네. 다 인정합니다. 다만 좀 이제 부령님과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좀 더 좀 매끄럽게 될 것 같고. 네, 이제 점점 합을 맞춰가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부령님이 저보다 훨씬 뭐 투자도 오래 하셨고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부행남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다양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브런치라고 우선 정했는데 네. 뭐 저 아까 오다가 뭐 부부의 세계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막 부령 부익남 해가지고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부부의 세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 브런치 말고 더 좋은 이름이 혹시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봐서 만약에 뽑히거나 하면은 좀 소정의 상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